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잘 아시죠? 상대방의 입장과 제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이 유명한 말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지 못해 서로 힘든 일을 겪어야 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얼른 만나볼게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팔손을 바라보는 아들 둘의 손주 넷까진 할미입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곱게 돌려받는 법인데 며느리라고 둘 있는 것들이 제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분통이 터져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도 열이 받아 손이 덜덜 떨리네요.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 딱 그 시점에 저 멀리 북쪽 땅에서 해방둥이로 탄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절 우리나라의 상황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난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아예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위아래로 갈라서 힘센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 몫이라고 으르렁대니 나라의 상황이 피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라가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6.25 전쟁이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온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6살 꼬맹이였던 저는 그저 어른들이 전쟁놀이 하는구나 생각하고 신나서 쫄래쫄래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선 피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날 머무를 곳 먹을 음식 한 끼라도 구하면 감지덕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어버려 이산 가족이 될 뻔도 했다가 서울 땅에서 겨우 다시 만났을 때는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일찍이 서울에 내려가 장사를 하시던 큰아버지의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상봉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다 늙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피난민들 사이에 섞여서 힘겹게 오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서울에 정착한 지 얼마간 지났을까요? 이제는 모든 전쟁을 잠시 쉬고 한반도를 위아래로 갈라서 살겠다고 하더이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반을 갈라 사는 것도 참 의아하고 놀라웠는데 그게 오늘날 이때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시절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비단 6.25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역시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전 학교가 끝나면 오빠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다니며 칡뿌리도 캐먹고 소나무 진액도 씹어먹으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느낀 가난의 처절함은 지금도 매일매일 구두쇠 소리 들으며 사는 계기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면 연명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과는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건너마을 쌀집 아들로 건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쳤던 건 절약하는 습관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주 지긋지긋해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눌러앉게 절약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굶지 않고 이렇게 하루 세 끼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엄마 아빠가 절약하기 때문이라고 수도 없이 주지시켰습니다. 아유, 엄마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대한민국도 꽤 잘 살아, 엄마. 자체적인 건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라니까. 이제 엄마가 절약하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다 산다고요. 얘가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게 다 엄마 아버지 세대가 절약해서 이루어낸 거다 이놈아. 철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장가 나가.
어느새 저렇게 머리가 커서 엄마한테 말대꾸를 해대는 큰아들 녀석을 보니 벌써 장가갈 나이가 다 되었더군요. 아들 녀석은 제가 장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색시를 데려왔습니다. 품 안에서만 기르던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알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없는 살림에 빠듯하게 키워도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어느덧 한 사람의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하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 인생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형적인 고부 갈등인 건지 전 왜 이렇게 며느리들이랑 안 맞고 힘든 걸까요? 먼저 첫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인 큰아들이 인사시켜준다고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아들과는 소개로 만났는데 부잣집 딸내미여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그런 영향인지 옷차림도 휘황찬란한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미국에서 무슨 경영학인지 뭔지 전공하고서는 대학원까지 가서 MBA라나 뭘 하나를 졸업하고 왔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만 겨우 나온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혹시 농구 선수냐고 물어봤었다니까요. 어머님, 너무 재밌으시다. 그거는 MBA고요. 제가 나온 학교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우리말로 경영 전문 석사라는 뜻이에요. 아유, 엄마, 며느리 보는데 창피하게 그런 것도 몰라? 아이고, 이놈아 그래. 니 애미는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모른다. 똑똑한 마누라 얻어 좋겠다 아주 그냥. 전 아들놈이랑 예비 며느리가 첫 만남서부터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첫 만남에서 잘난 척하고 싸가지 없던 모습이 며느리의 평소 모습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사는 내내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큰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전 일하는 며느리로 인해 행여 아들놈이 밥이라도 굶지 않을까 하여 반찬이라도 싸다 주려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아가, 내가 너희 먹으라고 반찬을 좀 해놨는데 그것 좀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 테니까 현관 비밀번호 좀 불러봐라.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며느리의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건 안 되죠. 그냥 제가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받아갈게요. 아니,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아들 집에 내 맘대로 드나들지도 못한다는 말이야? 에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이 집은 어머님 아들 집이기 이전에 저희 부부의 집이라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비밀번호는 드릴 수 없어요. 뭐가 어째? 예, 막말로 니네 지금 사는 집 전세금 절반 누가 해줬니? 네 시아버지랑 내가 해준 거 아니니? 그런데 비밀번호를 못 가르쳐줘?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그러면 나머지 전세금 절반은요? 그거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전세금 절반을 보태주셨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번호까지 공유해드릴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으세요. 전 그러시면 저희 있을 때 오시든가요. 얘가 미국물 좀 먹었다더니 시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저 지금 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들 녀석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했는데 그거 잠깐 갖다 주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봤더니 가르쳐 줄 수 없다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도 없고 건방에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치사하게 전세금 얘기까지 했겠어요. 하루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얼굴 비추는 건 싫어하는 티를 자꾸 내니 전화라도 가끔 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곤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처음엔 무난하게 전화를 잘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안보 전화를 했어요. 나다. 준석이 퇴근했니? 윤지 이유식 먹였고? 그래, 또 전화하마. 저기요. 근데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저기, 되도록 전화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뭐야? 너는 정말 이 시애미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니?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요, 어머님.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감시하는 느낌도 들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저를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이제 전화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안보 전화 좀 했기로 써니 뭐가 어째? 아무튼 어머님, 저 이제 윤지 재울 시간이어서요. 끊을게요.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란 말이 딱 어울리는 며느리 아닌가요? 전 정말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큰 며느리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냥 내가 정을 주지 말자, 최대한 말에 섞지 말자 하는 생각에 꼭 참았습니다. 이외에도 큰 며느리가 저를 화나게 한 사건이 수두룩하지만 여기에다 열거하려면 하루를 꼬박 채워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전 애초에 큰 며느리랑은 연을 끊고 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러던 찰나에 작은 아들 녀석이 장가를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온 둘째 며느리는 오히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반집 규수같이 다소곳한 것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학교 선생님이신 교육자 집안에 자라 본인도 공무원 임용고시를 합격한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1등 며느리감이었답니다. 하나 남은 아들이 이렇게 1등 며느리감에게 무사히 장가를 간다고 하니 드디어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저희 부부 둘이서 남은 생을 오붓하게 즐길 때가 된 것 같아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전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싸가지 없는 큰며느리는 이제 손절하고 둘째 며느리 큰며느리라고 여기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맞이한 둘째 며느리는 처음 볼 때만 다소곳하고 양반집 교수 같았지 하는 짓은 큰며느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큰며느리처럼 싸가지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처음에는 좋았고요. 그런데 집안일과 육아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가끔 집에 찾아가면 집안이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제대로 빨지도 않은 빨랫감들이 소파 위며 책상이며 식탁에 널브러져 있었고 설거지감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산더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아기가 안 태어났기 망정이지 내 손주를 이런 지저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얘아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도가 너무한 거 아니니? 사람 사는 집구석처럼은 해놓고 살아야지. 이건 돼지우리가 따로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계속 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어요. 다음 주까지 싹 치워놓을게요. 아유, 속 터진다, 속 터져. 작은 며느리는 늘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은 잘해놓고 다음 주에 가보면 여전히 집안은 돼지우리 꼴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대답은 꼬박꼬박 잘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더 열받는 거 아시죠? 결국엔 그 돼지우리 치우는 몫은 늘 제 것이 되었습니다. 말년의 복도 지질이 없이 이제 곧 꼬부랑 할머니가 될 몸으로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 가사일을 대신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답답한 작은 며느리 일화는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열받는 일인데요.
공무원이면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살 일이지. 재산을 좀 불려보겠다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녀회장이 주최하는 계에 들었다. 그 부녀회장이 갯돈을 홀랑되고 날라버리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날렸지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녀회장이 살던 집은 자가도 아니었고 전세 들어올 돈이 없어 비싼 월세를 주고 들어왔는데 월세도 제대로 안 내서 이미 보증금도 다 까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정하고 동네 사람들 등쳐먹을 생각으로 월세로 대충 몇 달 들어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말대꾼 하더라도 지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큰며느리가 더 나은가 싶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결국엔 며느리 복이 지질이 없는 제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린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지 둘째 며느린 답답한 사고뭉치지. 정말 이 집안에 언제 평화가 찾아올까 싶었습니다. 이런 두 며느리가 쌍으로 합세하여 저를 힘들게 한 때는 정말 강제로 집안에서 내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때 아니겠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무서워 명절 때마다 눈치 보느라 늘 조마조마한다던데 전 오히려 시애미인 제가 며느리들 눈치를 보고 앉아있으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정도 됐죠. 이 이야기는 다시 둘째 아들의 신혼 때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 때로요. 첫째 내외는 이미 몇 번 명절을 지내봤지만 둘째 내외까지 해서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전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라고 아들들 내외가 모두 결혼해서 처음 모이는 명절을 큰 마음 먹고 아주 정성 들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큰며느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지금 요번 추석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어서 말하거라. 저기요, 어머님. 저희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는 거 없애는 걸로 해요. 저도 몇 번 명절 세워봤지만 너무 힘들었고 동서에게도 그 짐을 지어주고 싶진 않네요. 그냥 집도 다 멀지 않은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뵙는 게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다 편하지 않겠어요? 뭐야? 네가 지금 우리 집안 전통을 마음대로 깨부수겠다는 거냐? 오기 싫으면 너만 오지 말거라. 애꿎은 동서 끌어들이지 말고. 그게 어머님, 동서랑 같이 합의 본 내용이에요. 우리 그이랑 서방님도 다 동의한 내용이고요. 뭐가 어째? 이것들이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뒤에서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해? 너 일단 끊어봐라. 저는 큰며느리가 평소에 속에 구렁이 9마리 품은 여우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명절 때 안 모이기로 서로 합의했단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큰아가 하는 말이 사실이니? 니들끼리 정말 명절에 모이지 말자고 작당을 했어? 네, 어머님. 작당이라기보단 지금 그의 상황도 그렇고 형님네도 항상 명절 때쯤에 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편한 길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젠 이것들이 작정하고 시애미를 따돌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쟁통에도 명절을 거른 적이 없는 유서 깊은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고 제가 시집을 와서도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전통을 아들 대에 와서 그것도 아들이 아닌 며느리들이 서로 짜고서 깨트려 버리다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둘을 앉혀놓고 심하게 핀잔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요즘 누가 명절에 그렇게 거하게 지내. 우리 다 먹고 살기 바빠. 엄마 아빠 섭섭지 않게 자주 찾아올 테니까 앞으로는 집사람이랑 재수씨 말대로 그렇게 해요. 그게 결국엔 엄마한테도 편한 거라니까. 아이고,
이 쓸개 빠진 놈들아! 이 한심한 놈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렇듯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어떻게든 시집살이라고 조금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지. 아들놈들은 거기에 홀려 엄마 편은 안 들고 지 마누라들 편만 들지. 세상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사는 저 같은 시애미가 또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요즘 말하는 역십살이 아닌가요? 그렇게 바람잘 날 없는 이 역십살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손주들 크는 모습을 볼 때면 잠시 마음이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너무 얄밉지만 그래도 내 새끼통에 낳은 귀한 핏줄들을 볼 때마다 인생을 헛산 것 같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며느리들이 이 손주들 키우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더라 이겁니다. 큰며느리는 7살밖에 안 된 손녀딸 윤지를 학원을 6개, 7개씩 돌려가며 공부에 열을 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자란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잠자리 잡고 올챙이 잡고 하며 놀았지 영어학원, 수학학원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물 좀 먹고 왔기로써니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저 어린 것을 저렇게까지 굴려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한 번씩 내비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또 싸가지 없게 어머니, 저희 아이들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며느리는 또 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보통은 학교 선생님이 자녀라고 하면 공부는 다 평균 정도는 하지 않나요? 근데 작은 손주 민석이는 아예 어릴 적부터 공부는 담을 쌓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 무색할 정도로 자라는 내내 전교 꼴등을 면하지 못하더니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무슨 춤을 추겠다고 한참 헛바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춘기니까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던 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 춤을 추고 있네요. 몸도 성한 곳이 없어 맨날 할머니 나 어디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둘째 며느리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좋지만 이건 자유롭다기보다는 그냥 내놓고 키우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둘째 며느리에게도 자식 교육 좀 신경 쓰라고 잔소리할 때마다 아시죠? 둘째 며느리 스타일. 네, 어머님. 제가 잘 타일러서 공부하게끔 할게요. 늘 이렇게 대답만 그럴싸하게 꼬박꼬박 하고서는 결국 지 마음대로 하는 꼬락선이 보는 것도 이젠 지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이 철들 때쯤에는 아예 며느리들과 교류를 안 하고 지냈습니다. 계속 속 터지는 꼴을 보고 살자니 그냥 아들들이나 가끔 보고 걔네들 통해 손주들마저 크는 소식 전해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산 세월이 꽤 오래 지났을 무렵 어느덧 저와 저희 바깥 양반이 결혼한 지가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자 큰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두 분 결혼 50주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온 가족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뒀어요. 엄마 그동안 집사람이랑도 소원했고 애들도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미국이에요. 우리 가족 새롭게 으쌰으쌰한 취지로다가 제가 큰 맘 먹고 준비한 거니까 엄마 아빠는 편하게 몸만 오세요. 지 마누라만 생각하는 쓸개 빠진 놈인 줄 알았더니 큰아들이 웬일로 미국 해외여행을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을 오랜만에 보는 자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해외라고는 나가본 적이 없어 아들의 제안에 구미가 당기긴 했습니다. 몇 년간 못 본 손주놈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맘 먹고 나선 온 가족 해외여행길에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남편과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해외여행 채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공항에는 이미 두 아들내외와 손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와, 할머니 진짜 오랜만이다. 건강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윤지는 이번에 좋은 데 취직했다면서? 아이고, 장하다. 어머님, 오셨어요? 공항버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어머니.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저도 은퇴해서 편하게 놀고 먹는 중이죠. 나이가 먹어도 큰며느리의 여우 같은 너스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이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마련된 좋은 자리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데 무슨 일인지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예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흩어져서 공항 구경도 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다 변경된 비행기 시간에 맞춰 창구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남편과 조금 걷다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러 들어간 사이 듣지 말았어야 할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뒤늦게 들어온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제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떠드는 대화였어요. 형님, 오랜만에 해외에 나오니까 좋으시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일이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 힘든 시집살이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말도 마 동서. 아유, 어머님 꼬장꼬장하신 거 어쩜 아직도 여전하시니? 여전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더라. 제 말이요 형님. 전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산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펴지더라니까요. 동서도 참. 그러면 우리 그냥 이참에 어머님 공항에 버리고 우리끼리 신나게 여행 다녀올까? 어때? 어머 형님, 어쩜 그렇게 제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덜덜 떨리는 대화였어요. 다 늙은 할매를 공항에 버리고 지들끼리 떠나겠다고요? 이런 것들도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전 너무나 무례하고 폐륜을 넘어선 이 대화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요망한 년들,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누굴 버려? 이 망할 년들, 내가 그냥 두나 봐라. 니년들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아유 세상에. 아주 신나게 떠들더라. 니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지? 이것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저는 그 길로 화장실을 뛰쳐나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인을 위협하고 공항에 유기하려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제가 거동이 불편하니 얼른 와서 이 범죄자들을 싹 잡아가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들이 저를 긋고 말렸습니다. 아유, 엄마 그만해. 일단 집사람 말 좀 들어보자. 이제 곧 비행기 시간인데 경찰이 웬 말이야. 이거 안 나? 내가 이 집 며느리란 것들 싹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야. 그런 줄 알아. 말리는 아들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끝끝내 경찰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난리치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도착한 경찰들이 저와 며느리들을 대면시키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진짜예요? 정말 이 공항에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을 품을 순 있어도
실제로 공항에다 그렇게 대놓고 버리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랑 동서랑 시어머니 흉을 보다가 농담으로 나온 말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진짜로 나 여기 버리고 가려고 작당모의 했잖아. 내가 여기 녹음도 다 해놓았어. 여기 이 핸드폰에, 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전 너무 흥분해 있던 상황이라 분명 방금까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아, 내 핸드폰! 경찰 선생님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분명히 핸드폰에 인연들 대화한 거 다 녹음해 놓았다니까? 엄마, 아 그만해. 엄마가 핸드폰이 어딨어. 몇 년 전에 해지시켰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아프고 난 뒤로는 엄마 핸드폰 가지고 다닌 적 없어. 늘 어머니 옆에 붙어 다니면서 대신 연락해줬잖아. 뭐야? 아니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이상하다.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아하시죠? 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전문 용어로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병의 진행이 느린 케이스라 가끔씩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머지않아 이런 시간들도 모두 사라지겠죠. 이렇게 맨정신일 때 이때를 회상하며 스스로 참회할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참회의 시간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대부분 제가 기억이 온전치 않을 때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며느리들에 대한 기억은 말이죠. 기억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면 저렇게 저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바꿔 이야기를 한대요.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전 세상 둘도 없는 악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TV에 나오는 고부 갈등의 대표 사례는 제가 다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큰며느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며느리가 안 가르쳐 준 거요. 아니요. 제가 하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이 일 저 일 집안일을 간섭하고 일하느라 바쁜 며느리 구박하니까 며느리가 정말 오랜 고민 끝에 큰아들과 상의하고서는 앞으로 함부로 짐에 드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을 통해 제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왜곡이 되어 큰며느리가 제게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기억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아들까지 낳아서 그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자 그 뒤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괴롭혔거든요. 남편 밥은 먹였냐? 윤지 기저귀는 갈았냐? 이래라 저래라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마저도 정중하게 과도한 통화는 자제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제 기억 속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싸가지 없게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전 아들 둘 낳은 입장으로서 제 첫째 손주는 꼭 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손주가 딸로 태어나자 수고했다는 위로는커녕 며칠간 큰며느리와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에 큰손녀 윤지를 처음 데리고 온 날엔 밥상에 앉혀놓고 대놓고 타박을 했습니다. 으이구, 밥이 넘어가니? 우리 땐 아들 못 낳으면 그 길로 쫓겨났어. 얼른 둘째까지 준비해. 갓난쟁이 큰손녀를 안고서 힘겹게 식사를 하는 제가 이 말을 하자 큰며느리인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밥상에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아, 뭘 잘했다고 울어? 여자가 밥상에서 울면 복 달아나. 뚝 그쳐. 큰며느리인 이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다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큰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차마 부끄러워 더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둘째 며느리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정말 힘겹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둘째 아들을 하필이면 손주가 태어났을 때쯤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피신해 있는 동안 공무원이었던 둘째 며느리가 근근히 그 뒷수습을 하느라 집안 살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항상 어질러져 있고 정돈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빚 갚느라고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퇴근 후에 부업을 뛰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여자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니 남편 사업이 실패한다면서 둘째 며느리를 심하게 타박했습니다. 힘들게 부업까지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설거지며 빨래를 마치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또 일을 나가야 하는 며느리는 다음날 심한 몸살을 앓았다고 하네요. 갯돈을 날린 계기도 다 둘째 아들이 망하고 남긴 사업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이 모두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고 고군분투하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며느리가 저와 남편에게 슬며시 와서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전 아주 매몰차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 아주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나는 먹고 죽을래도 도와줄 돈이 없으니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하고 말하며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저를 세상 둘도 없는 구두쇠로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둘째 손주가 공부는 안 하고 춤바람이 난 것도 어릴 적에 아버지 사업 망하고 엄마가 생계의 최전선에서 그것들을 수습하느라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서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형들이랑 조금씩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의 직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애들 교육은 등한시한다고 또 얼마나 구박한지 모릅니다. 손주 녀석이 중학교 때는 무슨 TV에도 나오는 큰 대회에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 저를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손주에게 매몰차게 거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억이 온전치 못한 몸이 되어서야 드는 후회지만 그 시절 손주 녀석 춤추는 모습도 많이 보러 다니고 비디오도 많이 찍어 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엔 엄마 아빠 앞에서 춤추면서 재롱 부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춤을 추고 말고가 미웠던 게 아니라 제 시절에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어도 자식 교육은 최우선순위로 매진하던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제 눈에 그때 당시 며느리는 힘든 상황을 핑계로 손주 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야박하게 이를 데 없는 생각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은 아들이 사업으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둘째 며느리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명절에 모이지 말라고 한 것은 다분히 제 잘못이 큽니다. 전 명절만 되면 큰며느리를 들들 볶았습니다. 차례상도 12천 반상을 혼자 준비하게 시켰고 절대로 사서 차리는 밥상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여자들의 전통이라면서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쁜 며느리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달린 큰며느리가 동서에게까지 그 짐을 지게 하고 싶진 않아 총대를 메고 저에게 명절엔 안 모이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기억 속에는 며느리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아들들을 여우처럼 꼬드겨서 저를 따돌린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뒤로도 저는 며느리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인생 막바지에 이른 마당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만 당하기 억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의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 깨어있단 멋들어진 말을 핑계대며 저희 시절 며느리들이 겪었던 힘든 일들을 하나도 겪지 않으려 하는 꼴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부려먹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못된 마음이었죠. 그런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다 보다 못한 아들들은 강제로 저와 며느리들을 분리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며느리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사정사정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들 내외는 저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해서 실제로 조정당에까지 간 적이 있다가 극적으로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었고, 작은 아들 내외 역시 저 때문에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며느리 2명이 집안의 악당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제가 유일한 그리고 가장 악독한 악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며느리들을 안 보고 산 지 꽤 세월이 흘렀을 때쯤이에요. 전 어느 순간 천지분간이 힘들고 가끔은 제 이름과 나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알츠하이머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억울한 마음에 세상에 화도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들에게 못되게 군 천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저의 병 소식을 듣자마자 안 보고 살기로 한 결심을 철회하고 돌아가면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치매 노인 돌보는 것이 그동안 제게 당한 시집살이보다 몇 배는 힘들 텐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와서 저를 돌보아 주었으니까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제게 참 축복 같은 아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화장실에서 며느리들이 나누었던 대화 역시 제 기억의 왜곡입니다. 며느리들이 실제로 나눈 대화들은 이랬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해외 나가시니 좋으시죠? 그동안 어머님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잖아요. 좋네. 동서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마침 어머님 기억도 잠시 돌아오셨으니까 우리 이번 여행에서는 마음 편히 즐기고 오자. 그나저나 걱정이야. 어머님이 행여 여행 도중에 다시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지?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기억 안고 다녀오셨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형님. 무슨 말이야. 같이 도와야지. 그래도 동서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저를 한없이 염려하는 이 며느리들의 대화를 제가 그렇게 못되게 왜곡했던 것이었죠. 결국 제가 공항에서 그 난리를 피게 되자 제 안전이 걱정된 경찰과 공항에서는 여행 일정을 최소화하길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착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흰 괜찮아요, 어머님. 여행은 언제든지 또 가면 되죠. 저희는 어머님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길이면 뭐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런 천사 같은 며느리들을 두고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저 자신의 상황이 많이 한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병이 완치가 되어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곳들을 많이 다니고 싶네요. 그렇게 제가 난리를 피우고 아수라장이 된 공항을 뒤로하고 이번 가족여행은 아쉬운 마음을 한가득 안고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교적 병의 진행 속도가 느려 이 정도까지 중간중간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니 제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엄청 고된 시집살이 했었다고 했죠?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고도 생각했었답니다. 저희 시절에는 이혼을 한다는 것이 큰 흠은 물론 한 번 결혼하면 좋든 살든 어떻게든 붙어 살아야 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으니 결국 그 화살을 저 스스로에게 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세상 살아 무엇하리? 차라리 내가 죽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고통이 다 끝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들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악물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잠깐 제가 당한 시집살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쌀집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당시에도 남편은 부모님을 도와 쌀집 일을 했고 저도 자연스레 그 일을 돕게 되었지요. 그런데 첫날 쌀집 일을 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때도 했던 신고식이라 무거운 쌀수레를 제가 끌게 시켰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80kg인 것은 아시죠? 수레에 싣는 것까지야 남편과 다른 일꾼 아저씨가 도와주었지만 그 쌀가마니 몇 개를 수레에 실어 이동하는 것은 여자 혼자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를 돌며 모든 집에 쌀 한 뒷박씩을 나눠주었어요. 새로 시집온 쌀집 며느리라고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라면서요. 그때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로서 하기 힘든 우물을 길어오게 한다거나 소를 끌게 한다거나 하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서슴지 않고 시키는 것은 물론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싶으면 다시 씻으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그것들을 흙바닥에 다시 널브러 놓아 처음부터 다시 씻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먹는 밥그릇에 정성이 빠지면 집안 복이 달아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고생도 심하게 시키셨어요. 전 결혼하고서 몇 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때 당시 치고는 꽤나 늦은 나이인 28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휴,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대했건만. 이 말도 저 안 들리게 뒤에서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밥상머리에서 대놓고 제게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그대로 밥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아니 뭘 잘했다고 질질 싸? 여자가 밥상머리에서 울면 복 나가는 거 몰라? 아유,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더 타박하셨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던 날이 이어지다가 첫째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 흐느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더 겁을 주셨습니다. 아들 낳아야 하는 거 알지? 예로부터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 길로 쫓겨나는 거야. 너라고 그러지 말라 법 없다. 지금이라도 매일 물 떠놓고 사실령님께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어. 그 시절은 대한민국의 남존여비 정서가 극을 달리고 있었을 시절이라 저는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10달 내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사히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어머님은 저를 격려하시기는커녕 미역국도 한 그릇 안 끓여주셨습니다. 제가 산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누워있으니까 아들 낳은 게 무슨 벼슬이야? 난 아범 낳고 그날 바로 나가서 밭 깔고 소 몰았다. 꾀병 그만 부리고 얼른 일어나지 못해? 라며 다시 한번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전 그 길로 달려가 동네 우물에 몸을 던져 죽고 싶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지옥과도 다를 바 없는 시집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과 함께 시어머니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항상 기도했어요. 정말 호랭이가 안 물어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드디어 마귀 앨범이 천벌을 받는구나 했는데 웬걸? 그 쓰러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제가 다 들어야 했습니다. 고된 심부름을 안 하는 대신 거의 24시간 붙어서 시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는데
차라리 예전에 쌀가마니 80kg 수레를 끌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엔 똥오줌을 못 가려서 똥기저귀 가는 일까지 제가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병간호를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눌한 입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 병수발로 세월이 지나다 그렇게도 저를 모지게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알터니가 쏙 빠진 느낌이었고 10년 묵은, 아니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장례식장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을 정도였어요. 드디어 고통만 가득하던 내 인생에 빛이 비추나 싶었다니까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며 한 번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했던 짓을 똑같이 며느리들에게 반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큰며느리가 아이 낳을 때 했던 말은 어쩜 제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지 제 스스로에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 병이 천벌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환우분들에게 신뢰가 될까 하여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적어도 제 경우에는 벌을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며느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왜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저 제가 당했던 억울했던 기억 때문에 더욱더 표독스럽게 굴궁리만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게 만약 시간을 다시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며느리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지금은 기억이 잠시 돌아와 며느리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또 기억이 온전하지 못할 때 또 얼마나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굴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제 기억이 언제 다시 온전치 못해질까 염려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가 함부로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저를 대신해서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마디씩 남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고 있으니 새삼 제가 지내온 세월들이 새롭게 느껴지는군요. 저 역시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오래전 멀리 간 남편도 떠올려 볼 겸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들어주실 거죠? 전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우선 저와 남편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게 되었는데요. 한창 어릴 적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 친구 마냥 놀이터 마냥 그 주변에서 놀곤 했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편도 그 바닷가 옆에서 놀던 아이였어요. 저는 남편이 명훈이란 이름에 매번 자주 놀러 나오는 바닷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좋아한단 말은 못하고 늘 그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었어요. 전 몸이 조금 좋지 않아 햇빛을 너무 쬐면 어질어질하고 팔 쪽에 알레르기가 나곤 했었는데 그런데도 참고 걸어 남편을 보러 갈 만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돌아오는 길 마주친 남편이 매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혀를 차면서 같이 집에 가자 하더군요. 너무 좋아 입이 해벌쭉 벌어졌죠. 하지만 한창 내리쬐는 더위 앞에 힘들어 그랬는지 가는 내내 연신 땀이 나고 앞이 어지럽더군요. 진순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한쪽 머리가 띵하게 울려오는 것이 대답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결국 명훈이는 완전히 제 마음을 뺏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업혀 얼른. 아니야, 괜찮아, 나. 아이, 얼른. 그런데 이때 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명훈이 등에 업혀 뭔 정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기겁하시더라고요. 어머, 진순아, 왜 그래, 너? 괜찮은 거야? 엄마 말론 이미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허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실실거리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약을 먹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열렬히 쫓아다녔고 결국 우리는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우린 자연스럽게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함께 살고 있던 서방님 두 분은 신혼인 자기 형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작은 방을 얻어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닌 딸이 없어 늘 딸이 고팠다며 저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당시 몸이 아픈 며느리는 아들 고생시킨다며 흉보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진순아, 많이 아프니? 좀 여기 누워있어 보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밥 차려야죠. 얘는 무슨 아픈 애가 무슨 밥을 차린단 게야.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무릎에 누워보래도 배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 좀 편안해질 거야. 가끔 제가 기력 없어 앉아있고 하면 어머니께선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배를 살살 만져주셨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픈 배도 얼른 낫고 기력도 돋는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얼마나 멋지고 좋게 느껴지던지. 남편은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눈 감으면 아직도 이때가 눈가에 어른거려 그리울 정도인데요. 눈을 뜨면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다시피 했던 남편이 있고 건너방에는 딸마냥 다정스레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집이 전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아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몸이 약하니 그래서 애기씨도 잘 안 들어서나 싶어 괜히 절 탓하게 되고 너무 속상하더군요. 허나 제가 풀이 한껏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남편은 그런 제게 다가와 이리 말해주었답니다. 진순아, 괜찮아. 아기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 하잖아. 마음 편히 기다리다 보면 예쁜 아기가 우리 찾아올 거야. 어, 알았어, 여보. 고마워. 그래, 진순아. 시애미도 그리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기운 빼지 말아라. 알겠지?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어쩜 그렇게 가혹하고 욕심쟁이처럼 없는 사람한테 더 앗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때 그렇게 아기가 안 들어선다고 탓하고 울기에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날 모든 일이 벌어진 그 밤 비바람이 치고 전쟁이 난 것처럼 천둥번개가 무섭게 꽝꽝거리던 밤. 아침부터 전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냥 여느 때처럼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럭저럭 남편은 아침에 배웅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일찍 돌아올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 남편을 위해 밥도 준비하고 집도 치우고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날씨가 짓궂더군요. 바다에 나간 가족들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늘상 이럴 때 썩 좋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더더욱 뱃일을 하는 게 그렇게 손에 익지 않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척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일머린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 상태를 수년을 보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이 괜찮겠죠? 그럼 진순이 넌 안색이 안 좋구나. 들어가 있거라. 여긴 시애미가 있을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들어가래도?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주 야단스럽게 우리 집에 들이닥치더군요. 여봐요. 큰일 났어. 다들 나와봐요. 이 집 남편이 타고 나간 배가 글쎄. 희미하게 정신이 들어 얼굴을 막 비비고 있을 때 아줌마들의 그 소리가 꿈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하고 있는 소리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끔찍하게도 배가 전복되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역시나 같은 말이었고 어머닌 그만 그대로 다리가 꺾여 주저앉고 마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주머니들을 따라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비바람을 뚫어가며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닷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이후로 저는 계속 그 바닷가 앞에서 돌아올 배를 기다렸어요. 제발, 여보, 돌아와. 전 실없는 사람처럼 그 말을 중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허나 아무리 그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달력을 수없이 찢어가며 나를 흘려보내도 남편을 다시 만날 순 없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피곤한 얼굴로 나갔던 남편은 그렇게 바다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가버렸는지 정말 황망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저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못 나오고 있자 아줌마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내다시피 하여 바닥에 눕혀 죽을 떠먹여 주셨어요. 이젠 보내야 해, 진순아. 보내야 한다니. 누굴 말입니까? 전 그때까지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허나 그 후 남편을 잃은 저는 유가족이란 어이없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했으며 어머니와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뭘 삼키지도 못하셨어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와서 밥을 억지로라도 챙겨주려고 하실 정도로 보통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1년에 몇 번이고 아파 알아눕는 삐쩍 마른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늘 수줍게 웃어주고 꽃을 따다 귀 옆에 꽂아주던 남편. 육지로 나가서 그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했더라면 더 많은 걸 했었을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았고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짐이 되어 발목을 잡은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고 토할 듯한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인 나도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전 자식이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헤아려 보기도 겁날 정도로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닷가 쪽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딸이 나이 30에 애도 없이 과부가 되어버렸다며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걸 보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계속 저보고 그만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닷가에 멍청이 나가 앉아 있을 거야. 가슴은 아프지만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않겠어? 몸도 성취하는데 그러고 있어봤자 다 힘들어지는 거야. 얼른 나와서 너도 좀 있다 새집 갈 생각을 해야지. 엄마, 나는 싫어. 나는 못해. 진순아, 엄마 말 안 들을 테야? 너 그럼 지금 과부로 살겠다는 게야? 그 나이에? 차라리 그게 나아. 엄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막상 그 뜻에 따르려니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남편의 죽음을 이미 제 탓이라 생각하고 있던 입장에서 저만 좋다고 제 행복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무척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진순아, 너나 나나 서로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구나.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힘들지만 우리 이만 정리를 하자꾸나. 이대로 가다간 늙은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어머니 싫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실 줄 아는데요. 전 싫어요. 어머니도 저보고 이제 네 삶을 생각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외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게 더 야멸차게 느껴졌고 남편의 모든 기억이 깃들어 있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저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명훈 씨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엔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랑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이대로 나가면 저는 못 살아요. 진순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왜 못 살아? 이대로면 내가 널 붙잡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어머닌 어머니대로 저에게 애원하셨습니다. 절 친딸처럼 생각하셨으니 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허나 남편과 그대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첫 아들이라 얼굴을 완전 쏙 빼닮았기 때문에 전 더 어머니가 애틋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세상에 저렇게 제 팔자를 꼬는 여자가 다 있냐고 저에게 보통 손가락질을 해대는 게 아니었으나 저는 곧 죽어도 그 집에 붙어 있고 싶었어요. 어머닌 그런 절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답지 않게 거칠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예, 너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 수군거리는지 아니? 내가 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니? 그냥 제발 좀 나가라. 사람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나가야 나도 산다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안 나가면 내가 짐 싸서 내칠 테니. 전 졸지에 어머니 바지가랑이까지 붙들었지만 어머님 고개를 돌리고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따라 펄펄 뛰며 화만 내시는데 전 도저히 어머니 말에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입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며 앉아있자 어머님 나서서 제 짐까지 싸셨고 전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면서도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밟혀 뒤를 돌아봤지만 어머님 끝까지 매몰차게 나오시기로 작정을 했는지 절 배웅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허나 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쯤 눈물로 마음으로 저를 배웅하고 있으리라는 걸. 절 위해 일부러 그리 화를 내셨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겨우겨우 나서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그래, 진순아.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는 절 안고 엉엉 아이처럼 우셨고 저 때문에 집안에 온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저 없을 때 시어머니를 찾아가 언제까지 애를 붙들고 있을 거냐며 내보내라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내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전 그걸 알 리 없었기에 그저 친정에서 쥐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 바닷가를 떠나 새로운 곳에 오니 남편에 대한 슬픔도 어머니 생각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가끔 우리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동염이었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에 온 지 1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동네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찾아오더니 혼자 사는 총각이 있는데 나이는 좀 많지만 직업도 교사이고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아이, 그럼 우리 진손이 짝으론 딱이네. 진순아, 진순아. 어머니는 제 방문을 열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얘기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시집 갈 때 되지 않았니? 1년이면 긴 시간이란다. 새 출발해야지. 아이도 낳고, 어? 어머닌 계속 살살 저를 달래려 하셨고, 전 당연히 망설여졌지만 이미 엄마는 절 대신해서 그 남자와 약속까지 성사시킨 후였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교사란 그 남자가 먼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대화가 아닌 대화를 나누며 이어갔어요. 교사란 남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사람도 우직해 보였고 살아온 걸 들어오니 나름대로 책임감도 강해 보였어요. 거기다 자기가 나이 많은 거에 약간의 미안함도 있는지 멋쩍은 얼굴로 제 나이가 많아서 진순 씨 짝으론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선 사람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선자리가 끝나갈 때쯤엔 역시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진순 씨, 우리 한 번 더 만날까요?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영화요? 당시 영화는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낯설었어요. 허나 남자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며 저와 영화 구경을 꼭 하고 싶다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어떨결에 다음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집안에선 그 소식을 듣자 난리가 났어요. 엄만 특히 얼굴에 세상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너무도 기뻐하셨고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사람은 어떻드냐? 뭐 괜찮았어요. 괜찮드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진순이 이제 곧 집 가겠네. 아휴, 내 가슴에 한이 다 풀린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진순을 살리시네요. 엄마가 날뛰자 덩달아 집안 식구들도 마치 결혼이라도 할 듯 좋아했고 전 떠밀려 계속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전 딱히 좋다는 건 없었어요. 그저 만나야 하니까, 집에서 결혼을 하라 하니까 그게 그 남자를 만나는 이유였어요. 허나 그 이도 그걸 알았던 건지 어느 날은 제게 묻더라고요. 진순 씨, 저 혹시 뭐 하나 물어도 됩니까? 저를 좋아하시긴 하는 겁니까? 만나는 관계에서 하기엔 얼떨떨한 질문이었지만 그땐 저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그랬기에 전 쉽사리 대답할 수 없이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남자는 퍽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요. 그래도 남자는 몇 번 만나면 정이 들 거라며 계속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길을 걷던 와중에도 집 앞에도 불쑥불쑥 나타나 저를 놀래켰어요. 그러면서 진순 씨, 자주 보면 정드는 거래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곤 쑥스러운 얼굴로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난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양가 집안에선 서둘러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순아, 엄마가 보기엔 그 남자 사람도 순박해 보이고 참 성실해 보이더라.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알아. 이제 너도 마음 잡았으니 갈 때 되지 않았니? 얼른 날 잡자. 엄마는 날마다 저를 구슬려 드렸고 집안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새 제 혼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리 되었고 집안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아픈 날이었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약을 전해준다며 저를 공원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는데 제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진순 씨, 저랑 살아주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 때문이죠. 바로 제 남편이요. 험한 바다를 가르고 나가 그대로 삼켜져 버린 남편.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맴돌아서 입안이 진흙으로 먹힌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반응을 예상했는지 당황하지 않고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남편 아직 못 잊으신 거 압니다. 제가 잊게 해드릴게요. 이 남자는 반년 동안 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끈질기도록 저를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이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단,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과 함께 식장을 잡고 상견의 날짜를 잡았죠. 그렇게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일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도 보고 싶더군요. 결혼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못 볼 터인데 그 전에라도 한번 꼭 보고 소식이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아무 얘기도 말 않고 기차표를 끊어 바닷가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 보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전 기력 없이 누워 피를 토하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망한 정신에 급하게 119로 불렀고 어머니를 따라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해 계신 상태였어요. 거기다 제대로 먹지도 않아 영양실조 상태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데 이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이 슬픔을 혼자 감내하고 계셨던 것인지, 홀로 이 쓸쓸한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떠올리니 더 죄책감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정신이 깨어 저를 발견한 어머니 말엔 그만 목을 놓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너 이게 꿈이냐? 너 우리 며느리 맞냐? 우리 진순이 맞아? 네, 저 맞아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진순이 맞구나. 진순아. 저를 여전히 다정하게 며느리라 부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그간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어머님 곁에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친정에서 걱정한다고 서둘러 가라 했지만 전 그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떻게든 어머님 곁에 머물러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자 저희 엄마가 결혼이 엎어질까 걱정이 되셨는지 어딘지 바락바락 해묻게 되셨고 제가 주소를 알려주자 엄마 대신 결혼할 그이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진순 씨, 상호 씨, 이분이 진순 씨의 시어머니 되셨던 분이세요? 고우시네요. 그이는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천천히 제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결혼할 남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놀라는 기색이셨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축하한다고 우리 진손이 잘 부탁한다며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이도 그렇게 시어머니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저에게 잠시 커피를 한잔 하자며 병원 밖으로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먼저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미안해요, 상호 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 우리 둘 사이에 잠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이는 잠시 벽을 보더니 덤덤히 말을 이어갔어요. 난 내가 진순 씨에게 진심이면 진순 씨도 언젠가 나한테 마음을 내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있나 봐요. 내 욕심이 너무 깊었나 봐요. 진순 씨, 아까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잘해드리세요. 전 이만 갈게요. 그게 바로 그이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직전까지 갔던 결혼은 깨졌고 친정에선 역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진순이 너 제정신이야? 당장 들어와. 왜 네가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 옆에부터 병간을 하는 게야? 얼른 들어오라고. 엄마는 저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 해요. 골칫덩어리 딸이 과부를 자처하더니 이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니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속이 썩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에게 자식으로서 죄송스러워요. 허나 저는 당시 이미 마음이 굳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반대할 게 분명했지만 전 어머니 옆자리가 제 자리라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날 시어머니 집에 바래다 주고 정성스레 밥까지 차려드린 후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뭐?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할 네가 왜 내 옆에 있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랑 그냥 살래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러면 하늘로 간 아들이 날 꾸짖을 거다. 이건 나의 위한 길이 아니다. 저에게 화도 내시고 달래기도 하며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어요. 어떤 날은 내쫓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집안으로 기어들어와 집안일을 했고 결국 저에게 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셨죠. 진순아, 그럼 약속해라. 좋은 남자가 있으면 가기로.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기로.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와는 그런 작은 약속을 하나 하고선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일상 속으로 힘겹게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생겼어요. 생활을 책임졌던 남편도 없고 이젠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도 도움을 구해 살 길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제 흉을 보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대단하다며 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저를 기특하게 여기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진순아, 너 앞으로 네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면 장사를 차라리 해보는 게 어떻겠니? 생선이요? 시장에서 생선이라도 팔면 입에 풀칠 나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낮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생선을 팔고 난 후에 어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어머님 본래 아주 조그만 식당을 하셨고 뱃일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는 작은 곳이었어요. 전 새벽부터 오후쯤까지 생선을 팔고 오후에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살궁리라고 앞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인지
보통 독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머닌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던지 매번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그렇게 정성스레 싸주셨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시라 보통 손맛이 좋은 게 아니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양껏 채워주시고 새밥을 뜨끈하게 해서 늘 싸주시곤 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한껏 팔고 어머니 식당으로 넘어가면 또 제가 먹을 밥을 챙겨두셨다 다시 한 상 차려주시곤 했고요. 진순이 왔니? 오늘도 고생 많았다. 얼른 뜨끈한 밥 한 끼 하렴. 늘 눈가에 주름이 슬며시 지며 천천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제 사이엔 은연중에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둘 중 누구 하나라도 터뜨렸다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이미 어머니 곁에 제가 그리고 제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서로의 앞에서만큼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저에게 대해주는 모습들로 전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고 모셔야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보낼 생각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결국 완전히 꺾이셨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의지하게 되셨어요. 당시 제가 생선을 팔고 있을 때 옆 가게에서 일하는 김 씨란 남자분이 있었어요. 대략 아마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위였고 매번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어요. 그분은 꽤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제가 남편과 사별한 여자라는 것을 어디서 듣고 알았던 모양이에요. 진순아, 그 총각 나이 정도면 그래도 흉은 아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던데 그 사촌도 그렇고 총각네 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장가를 못 갔다네. 가게도 몇 개씩 갖고 있다더라. 그런 사람이 너에게 호감을 보이다니 이게 보통 기회겠니? 어머니, 김씨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전 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진순아, 너도 좀 지나면 마흔이 될 텐데 그땐 더 이상 남자가 없을 거야. 아니, 네 홀몸도 힘든데 나 같은 노인네 데리고 네 인생에 재미있을 게 뭐냐. 그만 고집 부리고 김씨 좀 만나거라. 어머니, 저 어지간한 결심으로 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에요. 명훈 씨가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순간이 아니고 명훈 씨랑 결혼한 순간부터 어머니와 평생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제게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어머니와 사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편히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제 마음이 전해졌던 건지 어머니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도대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좋다는 혼처도 다 놓쳐버리고 죽을 때까지 부모 속을 썩여야 시원하겠냐고 야단이었어요. 그것도 어느 시기까지였지 제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이후에 어머니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제가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고 밥벌이 그럭저럭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가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닌 굳이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아직도 본인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며 억지로 우겨 대신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연세가 90이 다 되시니 그때가 돼서는 그리 하실 수 없었지만요. 어머닌 참 많은 것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식당을 할 때에도 음식들 손질하는 법이나 어머니만의 요리 방식,
가게를 꾸려나가는 방법들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적어주시고요. 그 덕에 가게를 꾸려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의 추억도 많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배워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좀 먼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아이처럼 웃으시며 니 덕에 편하게 장도 보고 구경도 한다고 좋아하셨어요.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가 웃으시면 마치 남편이 웃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꼭 제 상처에 일시적으로 약을 발라주는 듯 느껴지곤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보고 미련한 여자라고 수군대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산다는 건 제각기 스스로 손으로 끌어모은 것들로 사는 게 아닐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날들을 수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 홀로 보냈던 때 몇 배를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소 인생의 힘든 시기도 넘기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자식이라면 누구나 한번 부모를 보내야 하지만 평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은 자식이라 그런지 슬픔이 다른 자식들보다 몇 배로 더 컸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허나 시어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오셔 제 마음을 참 많이 다독거려 주셨어요. 진순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게다. 네 어머니가 일전에 날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 진순이 네가 자신에게 가장 어여쁜 자식이라 하더라. 너는 그런 자식이다. 전 어머니의 말에 더 목이 메인 듯 울었고 그 후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겨우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죄책감에 평생을 몸부리치며 살았을 겁니다. 당시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보통 연세가 아닌데다 저도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었으니 똑같은 나이 먹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육체적으로 참 고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보내는 요양원엔 제가 너무 구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못하겠더군요. 전 이후 어떻게 보내게 될지 몰라도 어머니는 이 집에서 쭉 계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서방님들이 오셔서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거절하고 그저 어머니와 그렇게 쭉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몇 년을 더 보내시고 주무시는 건지 가신 건지도 모를 정도로 숨이 얕게 흔들리던 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과 본인의 남편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처럼 오래도록 제 곁에 있던 한 생명이 움직임이 있던 생명체가 종적을 감추게 된 것이라서 그리도 구멍이 컸던 것일까요? 이제서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너무나 커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울진 않았는데 그만 넋을 놓고 오열을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허했는지 이제 정말 내 곁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과 공백이 크게 느껴져 새삼스럽게 빈자리가 두렵고 걱정스레 느껴졌었어요. 그나마 당시의 조카들이 이모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며 근처로 오라고 해주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집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물을 옮겨버린 물고기들 마냥 전 옴싹달싹 못하고 숨을 못 쉴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차에 서방님들이 오셨고 일단 정신을 차려야겠기에 얼른 재산 정리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모아두신 통장도 전부 드리면서 유품을 함께 처분하고 있었는데 대뜸 서방님들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형수님, 어머니 통장에 있는 이 8천만 원과 보험료 5천만 원도 모두 형수님께 드리기로 저희는 얘기를 끝냈어요. 이건 형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동안 마땅히 감사의 표현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네?
본인들의 형이었던 제 남편과 비슷한 성품이라 늘상 말씀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리고 이 집 너무 낡아서 이제 형수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이것저것 다 고치고 손보고 잡아가며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계실 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여윳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 너무 늦었어요. 이 집 허물고 새로 집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지만 어머니와는 수십 년 넘게 살아왔던 이 집. 그냥 제 피부와 같이 그대로 한 몸이 되어버린 집이지만 그간 살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여자 둘이 살면서 한계가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드니 몸도 성치 않고 갈수록 나 혼자서 이제 어찌할까 싶은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두 서방님들께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 있고 전 언니들이 얼마간 와 있으라고 해서 번갈아 가며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내 자매들이니 편히 대접받으며 살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남편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남편과 어머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고 아파하진 않으면서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날 낳아주신 엄마 두 명의 어머니 모두 하늘에서 평안히 쉬세요. 제가 찾아뵐 때까지 그저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셔야 합니다.